등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지금 이 가정폭력방지법 관련해서는 올해가 제정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정할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획이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완성된 자료집 형태로 다시 배포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로 고미경 대표님 발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겪고 나서 이제 활동가들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일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하고 활동가를 위협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또 뭐 상하게 그러니까 그 생명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경찰을 믿었습니다. 우리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체계를 오래 했던 경찰을 믿었고, 그리고 새 정부 되고 나서는 경찰에서는 젠더 폭력, 그래서 젠더 폭력의 개념도 막 선전을 조금 틀리던데 좀 선전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아이들이 저희 활동가들이 차를 타고 그 피해자와 그 아동들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그 밖에서 가해자가 소리치는 이런 모습, 그 평소에 당했던 폭력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아까 오전 토론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이 가정폭력 침투에 오는 이유는 매우 절박하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죽이거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피난처로 왔습니다. 피난처로 왔는데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피난처에 경찰이 출동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다르게 피신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수많은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경찰과 함께 뭘 해보기도 하고 잘 지원하는 경찰을 또 표창을 하기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가해자 인줄 해시태그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은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인데 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해결하는 1차 공권력인 경찰에서 2차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는 수많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시태그 운동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경찰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은 실은 그 시간에 국가 기능은 정지되어 있었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 기능은 정지되어 있었고 이 국가 기능을 좀 제대로 회복해보자 하는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먼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첫 번째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정폭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그게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응의 문제 그리고 인식의 문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폭력 문제가 사실은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정폭력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치안정책의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된다. 경찰청 내에서 그렇게 발표했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중요한 치안정책의 하나로 인식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세계와 안에서 작동하는 내부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어서 크게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명한 처벌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강력한 이런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속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정폭력 범죄 건수는 7배 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고작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 사례를 보십시오. 사례를 보면은 연합뉴스에 최근에 8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한 빌라에서 부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며 사흘 전 부부싸움 중 뜨거운 물을 뿌려 아내가 다쳤다는 남편의 말에 따라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자정께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남편의 말만 듣고 사건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철수를 했다.
그리고 해당 가정은 근데 그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이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경찰이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뭐 100만 가지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 초기 대응을 잘하자 관행을 개선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의 권리 및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도 피해자 보호 조치와 처리 절차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나중에 나온 의사가 놀라웠게도 한 명이 쭉 다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는. 근데 그분이 이제 퇴직 경찰이었다고 하시는데, 뭐 퇴직 경찰 좋습니다. 경찰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퇴직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다시 적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권 교육 현황은 그 남재성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은 여기 보시면 인권과 무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해서 참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 교육을 한다,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 해서 무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을 통해 배우는 경찰의 인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한 인권 강좌, 그리고 지역경찰 전상 능력 향상 과정. 근데 놀랍게도 2012년에 94억이었던 이 예산이 58억이 증액돼서 이런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형태도 내부 인력에 의한 교육이고, 그리고 대단위 교육이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거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젠더 폭력의 문제가 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찰이 쓴 칼럼도 제가 많이 봤는데 거기서 젠더 폭력을 되게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걸 중요한 정책 과제로 하고 정책 과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의 임용 승진 시 시험도 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상도 주고 잘못 다루면 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과목을 필수 과정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건 교육만으로 안 되고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1년의 과정을 좀 실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바인데, 저희들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직무교육 다른 분야에서는 실습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뭐 텔레비전에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권진흥원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뭐 저희들이 했던 자료도 있고 그걸 막 붙여넣으셨더라고요. 약간 생각을 많이 하고 경찰에 걸맞는 자료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전담 경찰관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경찰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담 경찰관이 있기는 하죠. 그럼 전담 경찰관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과 체계와 뭐 대응력이 있느냐, 이거 다시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내용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자료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15년 2월 경찰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발대를 했는데 그때 206명을 배치했다고 좋겠는데, 지금 뭐냐면 여성폭력을 다루는, 가정폭력 이렇게 다루는 거 보면 생활안전부 이런 데서 가정폭력을 다루고 있고, 또 형사국인가? 거기에서 이제 성폭력을 다루고 있고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로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젠더폭력 혹은 여성폭력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국을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본질에 대한 접근과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조직 편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전담 인력 자격 요건 강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거의 한직처럼 그게 내가 가면 재수 없다 이런 거가 아니라, 표현이 너무 거칠었나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다루는 것들이 되게 자랑스럽다?
내지는 이 전문성이 있다 이런 거가 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조직 편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면 경찰 내에서 이제 전문 수사관 인증제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수사관 인증제에 가정폭력 수사 분야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전반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전담 경찰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강화된 요건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경찰개혁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자치경찰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우려를 금할 그러니까 자치경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찰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등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자치경찰에서 이걸 이관한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 내용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여성 경찰 채용 확대 및 경찰위원회 여성폭력 관련 경찰 행정 심의 의결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은, 경찰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 조직의 하나인데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제 검찰이 못하니까 우리는 작아도 경찰이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경찰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가지는 것들은, 이건 또 처벌법에 관한 목적 조항을 개정하자는 내용인데,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인권을 우선시하는, 가정 유지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그 정책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보시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치안정책연구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도 그냥 NGO에서 의견을 듣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우리 문제뿐만, 그러니까 여성폭력 의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경찰도 치안정책연구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R&D 하는데. 그럼 저희보다 훨씬 더 외국에도 잘 갔다 오실 수 있을 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서 깊게 좀 연구하고 외국의 선진적인 사례를 우리 한국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실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포 의무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법 개정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경찰에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그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법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가 여러 가지 보여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긴급 임시조치 집행 비율은 검거 건수 대비 5% 내외에 불과하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젠더에 기반한 가정폭력, 특히 아내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폭력에 있어서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정책 제안 내용을 보시면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 조항을 개정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하고 범죄자 체포우선주의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의자 의사 존중 관련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피의자 의사 존중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한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사실 처벌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모두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달이 걸리는데 서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15일 만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신청해놓고도 사실 그때 그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신청하고 그게 허가가 날 때까지는 또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사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시간을 단축하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사법기관 조사를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데, 아까 뭐 앞 시간에 오전 중에 할 때 가정폭력 실태 조사할 때 이제 피해자 조사도 하지만, 수사사법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처리 절차에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 이 처리 절차가 이렇다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실태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발표되고 정책으로 입안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좀 다르게 변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변화시켜보고, 저희들은 또 저희 입장에서 정책 제안 많이 하고,
그리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목소리를 많이 내겠습니다. 경찰도 이것을 방어적인 자세나 이렇게로 일관하지 마시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좀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리하여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들이 일단은 막 다 제안 드렸는데 이게 뭐 현실적인지 아닌지 뭐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도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큰 방향을 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경아 교수님께서 패널 토의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마 평소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관심 있고 워낙 중요한 사안인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한 몇 해 전에, 한 2, 3년 전에 그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도 있고 뭐 무슨 판검사들도 있고 뭐 그런 고위직이 있는데 여성의 사안을 가지고 한번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저것 찾다가 이 가장 심각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정폭력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정폭력 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 뭐 인권 변호사 하셨던 분들조차 깜짝 놀랐다. 이 정도냐.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 저기 또 경찰청에서도 나오시고 제가 뭐 같이 회의한 지 몇 번 안 됐는데 제 그냥 솔직한 견해로는 좀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귀담아서 듣고 이번에는 좀 혁신적인 계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 사이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해시태그에 나오는 그 정말 이 믿기 어려운 우리 2017년 이게 맞아? 이런 정말 충격적인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적이거나 이런 전문적인 영역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경찰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한 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성인지적인 업무 능력, 이게 성인지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저도 계속 이게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게 맞는 거냐를 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처럼 갑자기 성인지적인 뭐 젠더 감정, 성차별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개인적, 집단적 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성단체도 마찬가지고 뭐 연구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경찰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좀 이런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1월 2일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침입 사건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그 시나리오는 이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아직 지금 1차 조사라고 했는데 이제 그 경찰관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여성의 전화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또 일부 뭐 경찰 쪽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몇 가지 그냥 쭉 살펴보면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머물 최후의 은신처죠. 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가 침입했고 방치됐고 3시간이 넘어서야 종결됐어요. 이 과정에서 당사자와 아이들은 폭력의 행사자지만 아버지라는 지위를 가진 남성의 소동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고 그의 위협에 노출됐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쉼터에 머물고 있던 다른 입소자들도 나도 언제가 저렇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 아마 공포에 떨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쉼터의 종사자들은 가해자의 협박과 공격으로부터 피해자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들을 다른 쉼터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야 했죠. 경찰은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신고가 들어온 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고는 가해자 측과 쉼터 모두에서 이루어졌고 1차 출동한 경찰관은 일반 경찰도 왔고 전문성을 가진 여성 청소년계를 부르자.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잘못 건드렸다간 괜히 낭패볼 거야 라는 그런 책임 회피였을까요? 쉼터로 피신의 남편을 거부하는 여성, 아마 이것이 그 여천개 경찰관이 가진 사건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한 민원인,
민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죠. 대우했고 아이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거기 이제 언급이 나와요. 나도 아이가 있으니까. 이후 진행된 쉼터 입소자들의 피신 과정에서 경찰은 또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쉼터 종사자들이 알아서 몸을 던져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뭐 굳이 가해자를 격리하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저녁에 시작된 사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거의 평온을 깨지 않았는데 뭘 격리시키느냐. 주거의 평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피해자 보호시설은 주거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안녕을 지키고 보살피는 임무를 지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서 끝나기까지 뭐 한 4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것은 국가의 피해자 보호 기능이 일시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여천 개 경찰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이렇게까지 악화될까? 그리고 해시태그에서 우리가 보는 믿을 수 없는, 정말 믿고 싶지도 않은 그 수많은,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니까 그 많은 사례들의 그 밑바탕에는 무슨 도대체 원인이 있는 것인가? 이런 아마 토론이 수없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 그 문제의 핵심에 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 어떤, 이제 아까 발제자께서 의식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문화적 스크립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거는 경찰청에서 보낸 공문에서도 있어 제가 지적했습니다. 가출자란 아내에 대한 신고. 그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신한 아내에 대한 신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가출한 아내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가출한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이게 이제 여성은 가출했고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이게 이제 문화적 스크립트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대가 평소 쉼터와 MOU를 맺는 등 형식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밑바탕에는 가부장적 가족의 규범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건 많이 얘기가 되는지 오늘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가장으로서 권위와 권력, 경제적 부양에 책임을 진 남성과 그에게 순정하는 피부양자 아내, 그리고 부양과 돌봄의 대상이자 순정의 의무를 지닌 자녀들이죠. 사실 이런 규범은 이제 더 이상 맞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성평등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되면서 또 자녀의 의미가 달라지고 부모가 이 변화는 가족의 다양화를 넘어서 가족의 위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입니다. 라는 진단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는가? 최후의 방어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절한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퇴행적 반응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여성에 대한 책임자가. 그래도 이러면 우리 얘기 들죠. 과거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야 남성이 외도를 해도 여자가 지키고 집을 나가면 되냐, 집을 지켜야지, 이런 얘기. 또 피해자 비난하기, blame the victim, 이런 현상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족을 지켜온 것처럼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키고 구할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거죠. 학대와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인내로 견디고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신화입니다. 이게 신화라는 건지 현실에 맞지 않고 억압적인 이야기가 신화잖아요.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신화 때문에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야 하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야 하는가? 그 집은 여성과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그 남성이, 가해자인 남성이 격리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가출했다 이런 말 더 이상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가정 파괴자든 도덕적 일탈자의 낙인 찍습니다. 가출한 피해자 여성에게는 맞을 만한 행동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맥락하고 다 있죠. 따라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고 보호시설을 찾는 여성들은 집 나간 여자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웬만하면 참고 살지, 여자 가정을 지켜야지, 혼자 남겨진 불쌍한 남편이라고 하는 매우 성차별적인 정서와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폭력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폭력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찰관들의 언행은 바로 이런 퇴행적 성차별 정서를 내면화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순간에 자꾸 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배우기에는 더나 여천계 경찰관에 당연히 피해자의 말씀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가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이제 그 피해자 보호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비밀 엄수라든가 안전을 위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는 전환적 계기가 이게 이번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면 남성 가해자들도 계속해서 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아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제도적 의식적 혁신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문에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인식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경찰 조직이나 경찰과 개인이 가진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늘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성차별적인 남성 중심적인 고정관념이 결국 업무 역량을 떨어뜨리고 업무를 방해하고 전문성을 떨어뜨리거든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폭력은 일반 생활안전국가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의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개인이 속한 조직의 문화와 관행이 바뀔 때 개인의 인식도 변합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위에서 명령을 하면 따르게 돼요. 그리고 조직이 명령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개인을 교육시켜서 뭘 바꾸려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조직을 어떻게 바꿀까? 여성 경찰관 수를 늘리고 남성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늘리고 그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고 그들에게 지휘 감독권을 줄 때 많이 조직이 바뀌는 것이죠. 현재 11%인데 이번에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와 권한을 주셔서 동기부여 그리고 업무 능력 향상을 갖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체포 의무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긴급 임시조치 같은 거 또 임시조치 같은 경우도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여성 피해자 지원 단체와 어떤 경찰청과 핫라인 같은 게 있습니까? 핫라인이 있어서 그때 만나고 제대로 된 핫라인이라는 건 말하자면 남북관계에서 제일 높은 분들에게 딱 전화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청장님이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핫라인은 없는 건지 청장님이 아셔야 이게 이제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여청계에 힘을 실어주고 그런.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제가 그냥 하나의 생각을 해본 건데 체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미순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에 구도를 보고 살짝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경찰청 인권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경찰청 인권위원이라고 하는 이 소속이 한편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토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신경화 선생님은 경찰개혁위원회도 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경찰 개혁이나 인권의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살짝 당황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찰청 인권위에서 사실 이번에 3년차가 됐고요. 이제 4년차로 접어들어서 마지막 임기에 2년에서 이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마지막 임기의 기간 중이긴 한데 이게 비상임의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청 인권위 안에서 제가 그 역할을 이 여성계의 입장을 경찰 인권 체계 안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게 아닌가 혹은 더 심각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반성을
이제 하면서 과도해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 이것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분명히 우리들이 여성들이고 그리고 상상 가능한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고 이것들을 담아서 얼만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해내는가의 문제는 경찰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건 경찰들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게 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된 해가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인데 20년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20년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 별로 별다르게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 적어도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건 이 단체는 가정폭력을 최일선에서 문제 제기해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전국의 그 많은 쉼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놀라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이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고 20년이 지났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4대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여성폭력을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런 레짐 속에서 살았는데 왜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저도 하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제가 들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걸 이제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고미경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울었어요. 이제 감정을 이 분노와 이 감정 속에서 막 울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들도 기자회견 하는 이제 뒤에서 저희들도 막 같이 따라 울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분노스럽게 다가오고 아주 심각하고 눈물이 나는 문제인데 도대체 이 문제를 겪었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켰던 경찰들이 현장에 있었을 때 경찰들한테는 왜 그렇게 또 똑같은 수위로 문제가 다가오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는 울 때 경찰청에서는 이 문제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귀를 열고 같이 듣고 있었을 것인데 이 문제를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인시 현장과 실제로 현실 세계나 시스템의 작동 안에서의 괴리다 이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점에 주목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괴리를 바꿔내야 될까라고 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늘 교육을 얘기했잖아요. 이 발제문 안에서도 경찰청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뭐 입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들을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 안 해본 바는 아니에요. 교육을 제도화시켰고 그래서 의무화시켰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어떻게 제도화해낸 교육조차도 작동하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걸 전문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경찰청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나 감수성의 문제는 사실 의식을 변화하기 위한 교육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찰청 내에서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문성이 문제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감수성이나 의식의 수준과 관련 없이 본인들이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권한들을 발휘해야 하고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가능한 방법, 이게 이제 왜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자고 말했고, 매뉴얼을 더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뭐 하라 그랬죠? 그걸 모의로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전문성 교육을 통해서, 이런 모의 훈련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거기에 보탤 것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관련해서 어떤 경찰들 대응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사후적으로 이런 가정폭력을 담당한, 그러니까 가정폭력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전문가들이 그런 식의 앞에 그런 사건 대응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다 빼고 있으면서 각각의 전문성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여성폭력 장식으로 조직 개편이나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걸 운동적 측면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것이 이제 제가 그 발제문의 그 기소율, 그 다음에 뭐 구속 기소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경찰청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검경이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실 경찰들은 최일선에서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맞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어떤 사건들을 기소하고 구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검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형사사법 절차 전체 내에서 이거 예를 들면 법원까지 합쳐서 그런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경찰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검찰이 개선돼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법원이 바뀌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될 책임이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압박할 책임도 사실 우리한테 있다. 제가 늘 책임감이 과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주체적인 힘의 그 우위가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찰 개혁위 안에서 그렇다고 보면 경찰청 내에서 경찰위원회도 있고 개혁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인권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도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런 이 위원회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 우리가 얼만큼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아젠다들을 관철시켜낼 것인가 그리고 문제제기 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좀 같이 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각각의 위원회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참여하는 위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젠다를 세팅하는 역할들을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고요. 지금 현재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인권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도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런 이 위원회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 우리가 얼만큼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아젠다들을 관철시켜낼 것인가 그리고 문제제기 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좀 같이 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각각의 위원회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참여하는 위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젠다를 세팅하는 역할들을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신경 선생님 토론문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다 동등한 민원인으로 봤다. 그래서
그걸 관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속사정이 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 내부 안에서의 이 감찰이나 감사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굉장히 힘 빼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성폭력에 대해서만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런 민원의 책임이나 감사의 책임으로부터 이 경찰 일선에 있는 경찰들을 보호해주는 경찰청 내의 내부적인 지침이나 입장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경찰들의 대응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의 대응 매뉴얼, 쉼터와 우리 여성운동단체들의 대응 매뉴얼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응 매뉴얼도 우린 필요하겠다. 그걸 같이 마련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서는 이 경찰기관뿐만이 아니라 수사사법기관 전반에 걸친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너무 동의하고 저희가 지금 경찰이란이 가해자인 줄 하지만 사실 다음에 검사란이 가해자인 줄 판사란이 저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강혜숙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이기도 하지만 저희 주된 현장 지원 활동은 수도권 아래를 다 맡고 있습니다. 주된 활동처는 대구 경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 졸업하던 해인 89년에 학교에서 여성우동 하던 걸 졸업했으니까 끝내고 처음으로 여성단체 입문한 곳이 대구 여성의 전화입니다. 90년대 초에 아직은 활동가라는 이름이 정착되지 않았을 때 간사로 불려졌던 시절이죠. 예, 제 사무실 앞에 이제 가정폭력 상담합니다 라고 붙여놨더니 그 현수막을 경찰이 와서 떼서갔어요. 예, 안 믿기죠. 예,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 여성의 전화의 쉼터라는 곳은 우리 여성운동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죠. 예, 그러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쿵 하는 마음을 들게 했고 현수막 뜯기던 그날의 모습과 굉장히 겹쳐져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서울경찰청에서 오셨습니까?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오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요. 예, 그럼 제가 겪었던 사례부터 한 3가지 정도 나열하고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편이 결혼한 가정이었죠. 가정폭력이 심했습니다. 저희 쉼터에 입소했어요. 예, 아시겠지만 이주여성 상담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쉼터에서 상담을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소자 외의 사람들은. 예, 제가 선주민 상담을 할 때는 가해자 상담을 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여성단체의 가해자가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어요. 제가 선주민 상담을 한 15년 하다가 이주여성 상담 이제 10년 하고 있는데 선주민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위협을 당한 건 2차례였습니다. 흥신소를 앞세워 와서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구출해서 막 우리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따라와가지고 내 뒤에 숨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데 나의 얼굴을 비껴갔던 거 딱 2사례예요. 근데 제가 국제결혼 가정 상담을 하면은 이게 피해자 상담인지 가해자 상담인지 저는 이제 선주민 상담할 때도 예산도 가해자 쪽 상담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고 결국은 피해자 권력 강화가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이주 여성들은 체류권이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결혼한 남편이 체류 연장을 시켜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권력감을 가지죠. 남편들이 권력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왜 니들은 한국 사람 말 안 듣고 외국 여자 말만 들어! 막 이렇게 거의 찾아옵니다. 예, 그러는데 그래서 왔는데 쉼터에 있고 우리는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상담소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가폭 상담소로 설치 신고하고 하고 있는데 온 거죠. 그래 아이를 만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애를 데리고 도망갈까봐 이 여성은 안 주겠다는 거고 이렇게 대치된 상황이었는데 1박 2일을 막 대치.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야근을 해도 절대 혼자 하지 않고 한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애가 3명이에요. 우리 애들 학교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위협을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여전히 경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저는 이제 대구는 그래도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도 문제가 많지만 저희들이 수도권 이남은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면 단위, 군 단위 가면 끝장납니다. 이거 완전히. 저희들 내담자 중에는 한 면 무선 뒤에 12년을 살았고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에 대한 지침 자체를 모르는 건지 악의적으로 안 가르쳐 준 건지 굉장히 저는 의아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사례로 말씀드리면 아까 쌍방폭행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주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이제 한국만큼 가정폭력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제 경찰에서 벌써 쌍방폭행으로 온 거야. 그럼 상담을 해보면 아니 언니 그러면 때리는데 맞고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사실 체류권 얻으려고 하면 좀 그냥 일방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체류 연장이나 국적 취득하려고 하면 품행 단정해야 돼요. 이거 쌍방 폭행의 문제 좀 꼭 좀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외사과에서 저희들 이주 여성 관련 성폭 가폭 조사해요. 경찰서마다 상황이 다른데 왜 합니까? 외사과에서 이주 여성들 한국 국적 없어도 우리나라의 가폭, 성폭, 성매매 방지법이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천기에서 하십시오. 외사과에 굉장히 극단과 극단을 오갑니다. 이주민을 굉장히 불쌍하게 보거나 아니면 이주민은 다 범죄자이거나. 저는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여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평등 의식입니다. 그것이 안 갖춰져 있는 데서 이주 여성폭력 사건을 다룬다?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천계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어이없는 일이 경북 영양에서 신모 살해 사건이 일어났죠.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오늘 변호사님은 영덕으로 보내고 대구에서 영덕까지 한 3시간 걸려요. 보내고 저는 이리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검찰 통역으로 피의자의 동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집편에 서 있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당장 중지 요청을 하고 이의 제기하라고 그러고 오셨어요. 이제 변호사님은. 저는 경찰에서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찰의 통역단들이 형성된 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 좀 하더라라는 사람으로 해놓고는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이제 저희들도 3.4% 정도 됩니다. 통역자가 자기가 친한 사람 유리하게 통역합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맥락 이해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통역, 검찰 통역에 여성 폭력의 맥락을 이해하는 통역자가 통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초기 진술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 정춘숙 의원이 통과시켰죠. 발의한 것이 통과됐죠. 진술 조력자 문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장치는 사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두 가지죠. 예, 응급조치 잘하고 있느냐. 경찰이 의무적으로 지원기관에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안, 특히 이주 여성과 장애인들은요. 그래서 초기 조사 때부터 진술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사례를 했지만 왜 피해 경험자에게 당신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지원기관에 갈 수도 있고 신태에 갈 수 있다는 거 안내 안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는 안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가폭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하든 안 하든 반드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 적극 동의하는데요. 조건 없이 가해자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재량권 발휘 못하도록 아무 조건 없이 가정폭력 가해자만 무조건 체포해라. 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시조치 관련해서는 결국은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피해 경험자들 만나보시면 긴급 그 임시조치 요청할 때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분들이 요청합니다. 그렇죠.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성과 감정과 이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성으로는 알아. 근데 자기가 너무 남자 기득권적으로 살아갖고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럼 이 마음 움직이게 하는 교육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피해 경험자들은 또 죽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거를 줄일 수 있느냐? 시뮬레이션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안 움직여도 가폭 교육 그 대가하면 몸이 딱 반응하게끔 반복적으로. 군인들한테 교육하는 게 그거잖아요. 소리 나면 탁 총금 장착하듯이 탁 이렇게 몸으로 반응하게끔 하는. 저는 그 교육을 반드시 해갖고 이렇게 훈련시킬 때도 딱 그 상황 딱 던져주면 바로 몸이 반응하게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언제 한번 지적됐잖아요. 군대 장군님들, 경찰 고위직들 그 뱃살 갖고 뛸 수 있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예. 요청계나 이거 경찰 선생님들 몸으로 딱 반응하는 거 서장님들부터 본보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뭐 변호사, 뭐니까 이제 행정이나 경찰, 검찰 이런 데 무슨 위호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 거버넌스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으로 올수록. 예, 그래서 저는 이 뭐 솔루션 팀의 이름이든 뭐 그 가정폭력 전담반의 팀으로든 연결할 때 보면은 매월 회의를 해라. 이런 거를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사실 지역으로 가면 여성단체 사람들이 특히 1366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경찰하고 싸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밤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은 다 1366 긴급 피난처에 들어오는 줄 알아, 경찰들은. 그죠? 저는 그래서 경찰과 지원기관이 역할 규정을 좀 똑바로 해라. 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신고하고 출동하고 피해자, 가해자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 조치하고 현장 조사하면 땡. 자, 그 다음에 이 피해 상담하고 어떻게 그 검찰 동행하고 경찰 동행하는 건 지원기관 몫입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을 인정해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여전의 쉼터 그 피습 사건 같은 경우도 뭡니까? 전문 영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쉼터 선생님들을 활동가들을 가정폭력에 있어서의 전문가로 인정했다라면은 그 전문가의 어떤 요청에 혹은 협력 요청에 따라서 경찰들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경찰과 지원기관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고 역할 조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힙니다. 연계도 가장 많이 하는 그 분들인데 가장 많이 싸워요.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폭 사건 처리 시간 단축하는 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 92년에 영국의 사례처럼 부처 간의 그룹들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가폭 성폭이나 여성폭력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조두순 나온다고 시끄럽죠. 그 조두순 사건부터 해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피해 경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재정적인 지원이잖아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교육부부터 해서 경제부처, 여가부, 여성부, 여가부, 여성부, 예, 이런데 다 협력을 해가지고 부처 간에서 국가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큰 차원에서 저는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이제 여성부가 좀 깃대 잡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성평등위원회 이제 이런 어떤 기구들에서 좀 총괄해서 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결국 전반적으로 경찰, 검찰들의 그 젠더 차별 의식이 문제라는 것인 건데 그런 것을 조율해낼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여성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좀 거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긴급 정책 토론회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야 되는가를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경찰 대응이 잘못돼서 이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의 책임자인 청장님께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과를 해야 되고, 아마 청장님이 내가 책임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오시던가, 행안부 장관이 나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전 공무원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전에 빠졌네요. 검경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법무부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앞으로 고쳐야 되겠는가 한다라고 하면 이 정책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 검토하겠다.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토론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성의 전화로 그 사과문이 왔거나 사과 의사가 있었거나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것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너무나 같이 토론하고 싶었지만 토론자로 섭외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받은 약간 사과와 비슷한 것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공문에 써 있었고요. 그게 대국민 공개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고, 그것은 저희 자료집에도 써 있었는데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여성의 전화 관계자와 면담 시 피의자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 입장을 대변한다는 인식을 하게 할 소지가 있었으며, 시설 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피의자를 대면토록 한 조치는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진짜로 제가 경찰서에 가면 상담자, 아줌마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아줌마 때문에 우리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가 있으라 그래서 경찰서 밖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피해자가 언제 나올지 7시간, 8시간 기다리던 때가 있었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칼럼에도 썼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여성폭력에 대해서 법이 생겼다는 거에 대한 희망.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20년이 지난 오늘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피해 가족을 제가 1366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전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고 오랫동안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돌을 메고 내일 아침이면 또 산을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와서 또 돌멩이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여성의 전화가 이번에 가지게 된 트라우마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경찰분들 오셨지만 시뮬레이션 왠지 허무감이 들고 변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하나도 안 들고, 오늘 이런 토론회를 하지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한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누군가 명답을 주시면. 말씀 많이 들어보니까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욱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쉼터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좀 고쳐야 될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 현장 대응 지침을 Q&A도 일선 직원들 내리고 또 현재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주셨던 해시태그 자료집,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자를 활용하고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정책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보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또 대화 채널 구축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경찰청 입장에서는 현장의 경찰관들이 좀 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 그 제안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해자 격리를 쉼터에 접근하면은 바로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법적 뒷받침,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긴급 임시조치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했을 때 그것을 가해자들이 바로 위반을 한다든지 또 경찰관들 면전에서 그거를 받은 종이를 찢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도 현재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과태료만 적용을 하는데 과태료도 신청을 해서 결정 내려질 때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현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실무적으로 이제 그 가해자들이 이제 아내가 이제 쉼터나 이렇게 보호가 되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종 신고를 실무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또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당해서 그 현재는 이제 1366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쉼터에 혹시 그 보호 조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1366 통해서 그 쉼터에 안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확인하는데 좀 애로점이 또 있는 사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아까 강효숙 그 패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는 경찰관과 그 보호시설 관계자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부딪히는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은 현장대로 또 각 지방청은 지방청대로 우리 경찰청은 또 경찰청대로 자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서로 그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그 거론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잘 검토해서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책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국제결혼한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2년 뒤에 국적이나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국적 취득 전에 이 여성이 이제 집에 나가거나 혹은 남편들이 악의적으로 실종 신고를 하죠. 실종 신고에 이어서 신원보증 해제까지 하면 이 여성은 미등록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는 그 실종신고팀하고 많이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나 실종된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거 신원보증 해제 안 되고 미등록자 안 되니까요. 그게 단순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주 여성이 우리한테 그거 있다라고 하면은 실종신고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당사자가 전화를 해서 실종 해제해버리니까 본인이 확인하가면 실종 해제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쉼터에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담원의 윤리상.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해도 있다면은 차라리 실종이 아닌 걸 본인이 전화해서 증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미등록자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제가 나중에는 경찰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원리, 일의 진행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답답해서 안내를 해도 계속 전화와. 전주 그 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일어났을 일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 속에 항상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위태위태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일어나고 보니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하게 됐구나 그랬는데 중요한 건 또 경찰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또 어땠을까라고 하는 뭐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건 저도 현장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만나는 그 경찰이 지구대나 파출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신고할 때 그분들이 출동해서 오시잖아요. 이제 그분들 그 경찰들의 어떤 대응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주 바뀌고 저희도 뭐 지구대나 파출소 가서 간담회 한다고 해요. 가보면 거의 뭐 한두 명, 어떤 때는 뭐 5명 앉아있기는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이고 정말 이게 신고가 막 들어오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빠져나가고 이런 방식이 되니까 제대로 교육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러니까 계속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교육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매뉴얼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은
그게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말 모니터링하고 사후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지금 어떤 어디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포상을 좀 해주고, 그래서 그건 그 말씀 하시대요. 제가 가서 이제 간담회 때 하도 이게 들쑥날쑥 하길래 도대체 우리가 언제 날짜를 잡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회의하는 날은 본인들이 절대 빠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차라리 정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저는 그래서 또 발령도 잦아요. 경찰들이. 그러면 정말 발령이 신고해서 사건 사실 확인서 이거를 이제 발급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장에 딱 출동을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이혼 소송이나 이런 데 쓰려고 발급받아서 이렇게 딱 보면 현장에 출동을 했다. 뭐 피해자가 이러이러하다고 한다. 가해자의 말은 부부싸움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이제 다시 경찰서로 갔다. 이런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혼 소송에 발급해서 내기도 그렇고, 아니 왜 가해자 말까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써놓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갑자기 이 사건 사실 확인서 이거를 좀 꼼꼼히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 생각도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꼼꼼히 좀 따지다가 보면 그래도 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제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고 지금 프로세스를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기자님, 그죠? 그 여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 그죠? 한번 언제 일정 기간을 잡아가지고 가정폭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한 시점을 잡아서 2017년에 이루어진 여성폭력 관련 경찰서의 사건 사실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이게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왜냐면 우리가 매뉴얼만 아무리 줘도 그거 그냥 듣고 또 제대로 안 하면 그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보고, 그게 징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찰이든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보고 그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만드는 거. 이러면 이제 그 경찰들도 좀 더 관심이 되겠지.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감찰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부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뭐 새로운 얘기 같진 않지만 저도 아까 처음에 앞에 얘기하신 화가 많이 난다는 말씀에 너무 똑같은 생각이라서 비슷한 얘기를 덧붙이는 건데요.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장 친밀하고 자기의 모든 비밀이든 편안한 상태든 뭔가 쉬어야 할 곳에서 한번 거기서 박탈되고 쫓겨나온 난민 상태이고, 이런 난민 상태에서 일종의 난민 보호소 같은 상태에 있는 쉼터에 거기서 다시 한번 쫓겨난 상황에서 거기서 공권력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건 제목에도 있고 수없이 그동안 화연홍평이나 성명서나 기자회견에 끊임없이 강조된 얘기지만, 사실 지금 여기 약간 토론회 자리라서 그런지 되게 점잖고 뭔가 좀 협치를 하면서 서로 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찰 당사자나 공권력이나 검경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기자회견 때 느끼기로는 그냥 이 사회에서 지금 여성이라는 존재의 지위가 어떤 건지 너무 실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경찰청의 태도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도 그때 기자회견 하다가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오고 우리 쪽 보고 이렇게 여자들이 잔뜩 모여서 뭔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있고 울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때 물론 음향이 약간 작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 있게 한번 보다가 비실비실 웃으면서 지나가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일행들 중에 여성들은 약간 동료 남성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좀 진지하게 보다가도, 그런 걸 저는 좀 많이 느꼈고요. 제가 민감하게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주변에 했을 때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느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이런 비슷한 느낌은 사실은 몇 번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년 전부터 가끔씩 가봤던 위안부 수요시 때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 거기 이제 당사자들 분이 점점 줄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나와 계시고 엄연히 대피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냥 무슨 관행처럼 수요시에 그냥 수요일에 잠깐 한 시간 하는 거지? 이미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쉼터 뭐 정책 이게 그냥 뭐 유감이다 아쉽다 앞으로 잘 해보겠다 경청해서 반영하겠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2차 3차 난민화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모욕적인 상태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강남역 살인 사건 때도 그랬지만 경찰의 태도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대체 인간으로 보는 건지 그리고 이 뭐 자료집에도 사례들이 빼곡히 있지만 사실 경찰도 이 사회가 키워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의 그런 비실비실 웃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끌끌 보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더 실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는 아까 뭐 15% 30% 의미 있는 다수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 경찰 안에 성차별 공권력 안에 성차별 문제 해결 필요하다라고 해서 앞쪽이 아닌 뒤쪽에서 듣고 같이 앞으로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뭐 앞에 얘기들 다 차치하고 둘루스 모델에서도 얘기했듯이 경찰과 현장 가정폭력 상담소 전문가들이 매일 모여서 그런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요청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한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한 번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경찰서에 피해자가 왔을 때 현장에 연결했으면 좋겠다. 연계를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따만한 서류로 가져옵니다. 연계 의뢰서. 이게 이제 연계 의뢰. 이게 이제 실적을 위한 연계인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이제 거버넌스 실체인 거죠. 경찰서는 실적이 필요하니까 연계 의뢰 도장 받아가고 이런 식의 거버넌스, 이런 식의 관과 민의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또 공권력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공권력을 믿고 가자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상황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여청계에 계신 분들에게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해라.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안전을 묻고 하는 거가 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것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피해자에게 오늘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또 안 때렸냐라고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어쩐기는 아직도 초점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같은 112 신고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면 지역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사건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건이 사건이 처리가 되었으면 적정하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그 다음날 아침에 여청과에서 각 경찰서 여청과장 주재로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그 전날 지역경찰과 또 여청수사팀이 그 중에서는 또 출동을 한 케이스도 많았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정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 회의는 현재 매뉴얼은 우리 내부 여성 청소년 과장 주재로 경찰관들만 구성해서 하도록 현재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여성 단체나 이런 분들이 왜 참석을 왜 안 하냐 이 말씀은 이제 매뉴얼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 경찰관들만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여성 단체나 이게 좋은 의견인데 아이디어고 좋은 의견인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경찰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우리 가포법상에 현재 그 빠져 있는 것이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그 임시조치 그 항목에 보면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조치 그게 빠져 있습니다. 현재 가포법상에. 그걸 반드시 넣어야 한다. 가해자들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 교육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그런 관심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더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한계영 선생이 굉장히 밑에서부터 우러나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계신 경찰 선생님들한테 저게 전해질까? 약간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경찰이 우리 시민들의 편이 아니었었다는 걸 너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과잉 대응하거나 소극 대응하거나 양자택일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의 역사가.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주의 영역에 있으면서 그런 걸 목격하게 됩니다. 경찰이 무슬림 사원에 순찰하다가 무단히 이슬람 쪽 사람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수염 깎아라.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요. 우리나라 경찰이. 아, 이런 연장선상에서 미국에서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그냥 범죄자로 몰아갖고 과잉 대응해서 죽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막 얘기가 터짐없이 터집니다. 막 그걸 느껴져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 사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진정권 경찰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사회의 가장 약자들, 이주민, 여성, 우리는 여성이 뭐 사건이 나는데 경찰청장이 나서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너무나도 국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감수성 갖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진짜 경찰이 항상 민중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왔듯이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이젠 더 이상 잘 사는 사람, 남성, 선주민, 기득권자들의 하수인 역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사회의 약자들의 그 정서, 감수성에 다가가는 훈련을 시뮬레이션 교육으로든 뭘로든 간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경찰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나라는 경찰국가 돼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사안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주 현장에 있으면서 겪는 경찰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성폭력, 특히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경찰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의 문제에 초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경찰과 협력해서 개선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 분노에 기반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무엇을 바꿔낼 수 있을 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을 때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압력 활동을 했을 때 구체적 변화가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자리가 저는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주도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찰에게 요구해서 경찰청 당신들은 이것을 해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경찰들의 변화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한번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협력이라고 하는 건 타협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제 했는데 문경란 선생님이 사실 이전에 이제 여러분 다산콜센터 아시죠? 감정노동, 비정규직 너무너무 많은 힘들었는데 그거를 정규직화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서 오늘 결제 내일 아침에 또 바꾸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저를 좀 불러서 좀 같이 이렇게 떠들 때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 들어가서 아웃풋이라는 거, 성과라는 걸 이제 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성과가 없이는 내 그 귀한 시간을 쏟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뭐 별볼도 없는 사람이 가봐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뭐 잘한다기보다 제 분야에서는 저도 여성단체의 정체성을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저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제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같이 집에 가면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가서 내 몫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당연히 잘 싸우잖아. 근데 그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운을 얻고 가서 반드시 많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성과를 얻고 그 성과를 보고를 하고 그것이 역사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역사의 순간입니다. 역사의 이름 우리가 이 흘린 눈물들 그 밤에 겪었던 고통들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작은 의미라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하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서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려면은 소위 말해서 공권력을 가진 그리고 인프라를 가진 경찰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변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보는 것들 저희들 이제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습니다. 그냥 와서 뭐 협력체계 회의 한번 하자 그런 거 가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NGO의 목소리가 이야기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정확하게 피드백 해주고 이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좀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오시고 또 뭐 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뭐 백미수 선생님이나 신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정을 안 했는데 강혜수 선생님도 감사하고 열심히 해서 좀 잘 싸웠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사실 저희들도 고통스럽거든요. 20년, 30년 된 단체가 겪는 그리고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근데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바꿔라는 뭔가 뭐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계시와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바꿔보십시다.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저희만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찰도 이번 장면에서는 이 사건 해결에 그리고 경찰의 어떤 대응 쇄신에 임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앞으로의 행보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